자, 이 제시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7번에 3번 선택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단의 앞뒤를 잘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중요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막스의 사상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마르크스의 사상을 단순히 소개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이 마지막 문단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글쓴이는 막스의 사상이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막스의 사상은 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막스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점은 인간의 의식을 어떻게 봤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프로이트적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활 습관을 막스가 무의식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게 프로이트를 올바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프로이트 관점에서 봤을 때 막스가 얘기하는 무의식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고, 그 다음 문단이 굉장히 중요한 비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스하고 그 다음에 프로이트하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 심리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공통점, 바로 인간을 뭐로 본다? 물질로서 대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정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마지막 문단에 이제 최종적으로 글쓴이의 견해가 딱 잘 집약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막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체제 속의 인간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무한하게 형성하는 게 아니라 계급적 의지가 작용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간이라기보다 특정한 계급적 의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계급적 관계의 산물이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러면 요 문단의 첫 번째 줄에 따르면 당연히 틀린 게 몇 번입니까? 9번에 4번은 그냥 당연히 틀린 거죠. 얘는 그냥 단순 가부전환이죠. 여기 뭐라고 써있죠? 계급적 의지가 작용하는 주체다. 9번에 4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주체로 봤다. 이게 반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냥 작용한다? 그냥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으니까 이거를 틀린 거는 되게 이유가 어떻게 보면 되게 명료한 거죠. 뭐냐면 여기 첫 번째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을 체크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문단의 앞하고 뒤에 체크하는 거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사실 이 문단에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계급적 의지가 작용하는 주체다 보니까 진정한 근대적 인간은 뭐냐면 그걸 깨고 앞으로 나아가서 계급혁명을 일으키는 인간이 진정한 근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사실은 약간 더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 문단에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이거를 찾았어야 되죠. 두 가지 근대적 주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막스에 따르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저런 걸 그냥 볼 일은 아니고 뭐라고요? 근대적 주체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으니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어떤 주체라 그랬냐면 단순히 노동하는 주체다 그랬습니다. 단순 노동하는 주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혁명적 주체다 이랬습니다. 혁명적 주체다. 그리고 이 혁명적 주체를 뭐라고 불렀다? 진정한 근대적 주체라고 불렀죠. 그렇다고 해서 단순 노동하는 주체가 근대적 주체가 아닌 것은 아니다. 여전히 근대적 주체다. 다만 진짜 배기가 아래라고 얘기했을 뿐인 거죠. 그러면 선택지 몇 번? 네, 7번에 3번. 조직화된 관계에서 계급혁명으로 나아가지 않은 인간은 근대적 주체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계급혁명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노동하고 있으면 근대적 주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틀렸습니다. 포함관계를 이용한 아주 단순한 선택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다, 세 가지다 이렇게 돼 있으면 시각화를 시켜놓고 그 부분에서는 이런 포함관계를 이용한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은 일단 3번을 이제 답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가신 분들이 이제 이걸 못 잡아내시면 5번 가신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5번이 7번의 답 이외에 이제 가장 많은 선택지가 5번으로 갔는데, 진정한 근대적 인간은 근대적 이성을 부정하고 변혁과 개조를 실천하는 혁명적 주체다. 타당합니다.
타당합니다. 얘는 사실 거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써놓은 거기 때문에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에는 오답을 몇 번으로 많이 가셨냐면 3번으로 많이 가셨어요. 자, 글쓴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간은 비판적 이성을 지니는 존재이므로 물질로서의 유기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마지막 문단의 중심 주제이죠. 다시요. 글쓴이의 견해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 박스 보시면 오른쪽 박스 왼쪽 있고 오른쪽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두 번째 줄 프로이트나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물질로서의 유기체를 가정한다. 물질로서의 유기체 가정하는 게 견해가 3개 있죠. 첫 번째는 마르크스, 두 번째는 프로이트, 세 번째는 행동주의 심리학.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단 첫 번째 줄에 그러나 현대 심리학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간한테는 뭐가 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심리적 공간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10번에서부터 12번인데요. 10번에서부터 12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자주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재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근대법의 기획이라는 제시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대법의 기획. 기억나시죠? 근데 근대법의 기획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내용을 약간 상기시켜 드리면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근대법의 기획이라는 게 있었는데 근대법의 기획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당시 법관들의 자의적 판결에 대항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 때 국민 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을 만드는 거. 이제 요게 굉장히 근대법 기획의 주된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문단에서 근대법의 기획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근대법의 기획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명확한 법을 만들기는 만들지만 해석이라는 개념을 배제하지 않았다. 다르게 얘기하면 해석에 의해서 명확한 법이면 명확한 법으로 본 것이다. 근대법의 기획은 뭐예요? 명확한 법을 만들자. 근데 어떤 법이 명확한 법이다? 해석을 통해서 명확할 수 있다면 명확한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문단부터 뭐 얘기가 나오냐면 근대법의 기획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죠. 비판합니다. 첫 번째 어떤 비판이 가능했습니까?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면서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법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자체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비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법을 제시문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을 이해할 때 법을 구성적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면 근대법의 기획이라는 것은 권력 분립 위배고 그 다음에 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취지를 상당히 몰각시키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왔죠.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얘는 약간의 그리고 사실은 이거 이전에 그 전에도 나왔어요. 이제 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해서 법이라는 게 구조적 관점에서 보는 견해도 있고 사비니 같이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견해도 있고 그 키부츠 나오고 뭐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나왔던 그 제시문에서 이게 나왔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독일계 같은 독일과 같은 이런 대륙법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미법계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예전에 게르만법, 로마법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독일법계,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머릿속에 이 말을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될 거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륙법계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법이 판례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영미법계는 판례가 법을 만든다. 자, 이거 두 개가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를 잠깐 조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륙법계에는요, 판례는 뭐일 수 없냐면, 판례는 법이 아닙니다. 판례는 법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 법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렇게 법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코트입니다. 이렇게 법원 이렇게 쓰죠. 반면에 법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법을 판단할 때, 내가 어떤 판결을 할 때 판결이 되는 판결의 어떤 기반 혹은 판결의 근거,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법원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헌법, 법률, 관습법, 그 다음에 민법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조리, 그 다음에 민법에 이제 민법에서는 관습법 이외에 사실인 관습이라는 거를 때로는 인정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지 않는다? 네. 판례는 법원에 해당되지 않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법관이 판결을 할 때 그 이전의 판례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위배되는 판결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그 하급법원의 판사들이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지 않는 판결을 실제로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미국으로 가면, 영국으로 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면 여기서는 뭐죠? 이 판례가 뭐가 되죠? 판례가 법으로서 작동하죠.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영국 보통법 시대 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커먼로 시대부터 나오는 이걸 뭐라 부릅니까? 선례 구속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선례 구속의 원칙은 법관의 판결이 그 이전의 판결에 사실적으로 구속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 앞에 이 판결에 위배되는 판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문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판결이 모순된 판결이 계속 나오게 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죠. 대륙법계 국가들은 성문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보면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지만, 보통법 시대의 영국은 성문 민법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판결을 참고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갈 경우에는 뭐는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체적 정의나 정의는 좀 확보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드워키는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법철학자입니다. 그래서 드워킨의 법철학적 모델은 기본적으로 영미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자의 역할보다는 당연히 법원의 역할, 그 다음에 해석자의 역할, 판례의 역할, 여기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진정한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이 교실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법을 어떻게 만들었건 간에 실제로 법을 적용시키는 최종적인 법의 적용자는 바로 법관이 되고, 그때 그 법관이 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법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약간 극단적인 분들은 노골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법관이야말로 진정한 입법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안에서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워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예술품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술품을 제작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그 제작된 예술품을 어떻게 한다? 그 예술품이 어떠하다고 이렇게 해석한다. 그렇죠? 갑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여기에 각각 뭘 대응시켰습니까? 바로 이걸 입법, 다르게 얘기하면 법을 만드는 것에 대응을 시켰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예술품에 대한 해석에 대응시키게 뭡니까? 바로 이 법률의 해석이라는 거죠. 법률의 해석, 이거죠. 됐죠? 자, 그러면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의 오답을 가장 많이 가신 것은 몇 번을 많이 가셨냐면 12번에 상대적으로 3번을 좀 많이 가셨고, 그다음에 5번도 조금 가셨어요. 그러면 3번하고 5번을 보겠습니다. 3번.
예술작품의 해석과 예술작품의 제작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아, 이렇게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보기 매우 어렵냐면 지금 이거하고 같다고 얘기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게 도킨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법자의 입법 의도와 해석자의 해석 의도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보시면은 이 문단에도 법 해석에서 저자의 뭐가 있을 수 있고요. 저자라는 개념이 있고 해석자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구분이 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드워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법률이라는 거는 우리 조금 있다가 구조기능주의 얘기를 하겠지만 법률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흠결이나 하자가 존재할 수 있죠. 법에는 뭐가 있다? 흠결이나 하자가 있다. 흠결 없는 법은 역사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고 하자 없는 법도 역사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어요. 대체로 시대가 변하면 처음에 입법할 때는 흠결이나 하자가 없었더라도 나중에는 흠결이나 하자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흠결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뭘 하면 됩니까? 간단하죠. 첫 번째, 개정을 해주거나 그 흠결이나 하자가 참을 수 없을 경우에는 폐지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드워킨에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 법률이 흠결이나 하자가 있더라도 개정이나 폐지의 절차가 아닌 해석의 절차를 통해서 기존 법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워킨의 구성주의적 법 해석은 극단적인 보수적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비판이 그겁니다. 있는 법률을 옹호한다는 거죠. 해석으로 여러분이 여기 재밌는 얘기 만들지 않습니까? 4문단 마지막 부분에 자, 법 해석자가 속한 법 공동체에서 인정된 최선의 정치도덕 이론에 비추어서 훌륭한 방식으로 조립하고 배열해서 의미를 구성해 준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 법에 뭐가 있더라도 하자가 있고 흠결이 있더라도 해석을 통해서 그 공백을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어떤 비판할 수 있습니까? 4번 하자나 흠결까지도 법의 구성적 해석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개정에 소극적일 수 있다. 당연한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에 5번 법 텍스트 객관적 문헌보다 법 텍스트의 저자의 관점을 우선하여 이건 몰라요. 이건 왜 모릅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법 텍스트의 저자보다 법 텍스트의 해석자의 관점을 좀 우선했다. 뭐 이거는 알 수 있다고. 그런데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거를 먼저 우선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5번은 비판이 될 수가 없다. 중요한 제시문입니다. 중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